KB국민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11월부터 재개합니다. 지난 9월부터 전세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 투자로 악용될 수 있다며 관련 대출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회의를 거쳐 11월부터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대출 규제가 해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소유권이 변경되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입니다. 매수자들이 주로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게 되며 매수자들의 주택 구입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갭투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총량이 자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로 들어왔고 대출 증가 추세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KB국민 등 국내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19조 686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들의 대출 규제는 여전합니다. 비슷한 정책을 시행 중인 신한과 우리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있고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등에서도 대출 문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K뱅크가 10월 25일부터 주담대 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인상했고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우대금리를 낮추거나 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엔 상호금융 등 이금융권에 대한 풍선 효과가 심화되면서 이금융에서도 경쟁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예정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11월 5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거치기간 1년을 폐지하고 원리금 상환을 받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상황에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은행이 대출 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도 연간 목표치를 초과하면 내년 목표 설정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론 자유를 강조하지만 대출이 급증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경영계획 목표치를 초과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내년부터는 은행별 DSR 한도를 차등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국민연금에 충격적인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못하면 2020년에 0%였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순부채 비율이 2070년에는 18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국가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수급 연령을 더 늦추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IMF는 최근 해당 내용을 담은 한국의 모수적 연금 개혁 옵션을 공개했습니다. 논문에서 연구진은 한국의 연금 제도가 인구 구조 변화로 위기에 직면했고 저출산 고령화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기대 수명이 증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국내 합계 출산율이 지난 1950년도 6명에서 2020년부터는 1명 이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65세의 기대 수명은 같은 기간 15년에서 20년으로 증가했습니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노년 부양비 증가와 부담으로 이어지며 국가 재정 등에도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GDP 대비 총 연금 지출 비율이 1.8%에서 4%대로 급증했고 결국 지출이 수입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무원 연금이 1993년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국민연금도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전망입니다. 국내 연금 제도의 강력한 개혁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GDP 대비 국가 순부채 비율이 2070년에 180%에 달할 전망입니다. 또 실질 GDP 성장률이 2050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진은 한국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연령 연장, 소득 대체율 축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아니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고 현실적으로 개혁 자체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존에도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 대체율이나 수급 연령 연장 등을 검토했으나 기존 가입자들의 부담과 형평성의 문제로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자영업자 시장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가 연소득의 10배를 넘으면서 사실상 상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공개한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대출 잔액이 평균 4억 5천만 원이며 30대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 2억 3천의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영업자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총 대출 잔액이 증가했고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연소득은 평균 4,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소득 대비 총 부채 비율인 LTI 상황은 심각합니다.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LTI가 평균 10.2배로 집계되면서 연소득의 10배가 넘는 금액이 부채로 쌓이고 있습니다. 전체 자영업 차주의 평균 LTI 8배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고령층 차주들은 주로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 교육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연구원은 65세 이상 자영업자들의 현재 상황이 부채 상황에 쓰일 수 있는 소득 대비 총부채 규모가 과도하게 누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 상황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과거 팬데믹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고금리와 고물가 등 3중고 사태로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78%까지 치솟고 있고 개인 사업자 대출도 0.7%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연체율이 0.0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금융당국도 당분간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손실 확대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또 우려 차주에 대한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한 지방에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48조 원에 달하고 특히 지역별 연체율이 최고 22%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자료 등에서 6월 기준 비수도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48조 3천억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체 잔액 140조 4억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PF 대출 연체율은 3.86%를 기록하면서 서울이나 경기도 2.7에서 2.9% 수준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지역별 PF 대출 잔액은 부산이 9조 8천억으로 가장 많고 대구와 경남, 광주와 충남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 3천억과 전북 1조 원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 잔액이 적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PF 대출 연체율은 세종시가 2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와 울산, 전남과 경남 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종시의 PF 대출 연체율은 서울의 7.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숨겨진 부실로 평가받는 토지담보대출도 부산이 2조 4천억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과 광주에서도 1조 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PF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방이나 비주거시설은 양극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부동산 PF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PF 연쇄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시행사의 저자본 고차입 구조를 개선하고 시행사의 자본 투입 비중에 따라 금융기관의 위험 가중치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전망입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특정 기준보다 높은 곳은 위험 가중치를 높게 적용하는 식입니다. KDI 발표에서 최근 3년간 추진된 100조 원 규모의 PF 현장 300여 곳에서 국내 시행사들은 총 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금을 투입하며 전체 비용 중 97%는 대출을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자기자본 비율은 3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자금 조달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보통 3년에서 4년 걸리는 상황에서 최대 6개월의 PF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으로 조달하다 보니 근본적으로 만기 조달 운영 불일치 리스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비용에 대한 장기 조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